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될 여자라고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인사시켜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싸늘한 느낌을 내면서도 예쁜 여자가 연예인 말고 또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 아들은 좋게 말하면 착한 아이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미련 곰퉁이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놈이 어디서 저렇게 연예인처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잊고 그저 멍하게 며느리가 될 그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빙구 같은 웃음을 피식 웃으면서 엄마는 나보다도 더 반한 것 같은 얼굴로 바라보면 어떡하냐고 퉁박 아닌 퉁박을 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친엄마와 딸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이 사람 말고 저한테 직접 해주세요. 대화가 많아져야 서로 정도 깊어지죠. 그 말이 그냥 곱고 예뻐서 알겠노라고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요즘 아이 같지 않다느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전화할까봐 전화번호도 2개 쓰는 며느리도 있다는데 너 정말 큰 복이다 라면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결혼 후에도 저한테 살갑게 대했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들놈이 엄마랑 자기 아내가 훨씬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자기는 낄 자리가 없다고 혼자 투덜거릴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집에 가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하든 못 오게 하려고 한다는데 저희 며느리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한번 안 오시냐? 와서 밥 한 끼 같이 하자. 오늘 옷 정리할 건데 어머니 와서 좀 도와달라. 정말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살갑게 그렇게 저한테 하곤 했어요. 어느샌가 저도 며느리한테 훨씬 더 마음이 열려서 할 얘기 못할 얘기 차마 남편이나 아들놈한테는 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며느리한테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놈이 좀 변변찮은 것 같으면 몰래 용돈도 쥐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살가웠고 아들놈은 워낙 결혼 전서부터 저랑 딱히 통화를 하거나 살가운 게 아니어서 저는 가끔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사위를 들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들보다는 며느리랑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딱 하나 손주가 생기지 않는 게 저한테는 조금 걱정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제가 선뜻 못하겠는 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 아들놈이 평생 꿈이었던 공부를 하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제가 아니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으면 장가 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것이지 결혼하고 이게 아내한테 무슨 민폐냐라고 닥달을 했지만 제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거냐고 묻는 말에도 대답이 없었는데 결국 며느리 통해서 아들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죠. 자기가 평생 한의사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다 큰아들이 자기 공부하겠다 하고 며느리는 너그럽게도 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지 않겠냐며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준 상태인걸요. 그저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 저희 부부뿐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볼 때마다 저희도 모르게 죄인처럼 고개가 수그러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들놈이 다 늦어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저야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전공이 완전 다른 사람들도 한의사가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부산에 있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갈라지게 되면서 저는 더더욱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거나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하는 걸 자제했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괜히 연락했다가 좋은 소리 안 나갈 것 같고 또 좋은 소리 안 나가게 되면 애는 또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니 계속 면목 없고 민망하기만 하고 어쩌다 보니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면서 그렇게 한 1년은 지냈나 봐요. 평소 별다른 연락은 없어도 명절 때와 제 생일, 그 다음에 남편 생일, 이때만큼은 그래도 연락하고 오던 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약속을 어기고 오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딱히 그래도 와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둘이 싸우지만 않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안 와도 된다, 너희 바쁘면 연락도 안 해도 된다 라며 오히려 저희 쪽에서 손사래를 먼저 쳤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자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죠. 아무래도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연락하면 괜히 애 부담될까봐 연락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앓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있던 며느리가 혼자 남편을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나니 아무래도 건강도 잘 안 챙기는 것 같고 옆에서 좀 돌봐줘야 될 것 같다며 아이고, 그 잘 나가는 회사 그만두고 제 남편 옆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엄마 된 심정으로 뜯어 말렸어요. 제 아들이야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기어 내려가서 고생하는 거 지 선택에 의한 거지만 며느리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면서 들어간 회사 자기 남편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그거는 제가 친정엄마 된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 손을 번쩍 들고 그건 절대 하지 마라. 그놈이 거기서 굶어 죽던 말라 죽던 그거는 지 선택에 의한 거니까 지가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여기서 네 커리어 쌓고 네 일을 해라. 라면서 정말 엄청나게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 고집이 황소 고집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고집 센 녀석인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편으로는 제 아들 안 버리고 돌보겠다고 내려가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지가 지 팔자 볶고 있나 라는 생각에 속도 상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정말 요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모질지도 못하고 이기적이지도 못해서 괜히 두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민망하고 미안하니 더더욱 아이들 삶에 제가 참견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며느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공부하느라 정말 정신 없을 거고 제가 이 사람 전화기도 없을 거예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는 상황 만들어 주려고요. 그러니 앞으로 저희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이 사람 말고 그냥 정말로 저한테만 연락하세요. 아니, 전화기까지 없앨 일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설프게 하느니
빨리 공부할 거 하고 이 사람도 자기 삶 살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며느리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핸드폰마저 없는 삶으로 제 아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걸리기도 하고 대체 이놈은 왜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싶어 속상하기도 하고 여튼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한테는 제가 죄인이고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알겠노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대화 나누는 것조차 다 며느리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 번씩 옆에 있으면 인사라도 하게 바꿔봐라 라고 하면 늘 며느리는 지금 공부 마치고 잠깐 잠들어 있는데 깨우기가 좀 조심스럽다. 혹은 아직 공부하는 데서 안 돌아왔으니 돌아오면 전화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 아들과 대화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화하겠다고 하고 나서도 한 번도 전화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전화기도 없앴다 하니 통할 수 있는 건 며느리뿐인데 며느리가 이쯤 되면 아들이랑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는 게 싫어서 막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처음 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정도 얘기는 엄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며느리는 그 말이 몹시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싹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며느리한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얘, 너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니? 아니 어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화 한 번을 안 바꿔주니? 그러지 말고 자는 애라도 좀 깨워서 목소리라도 좀 들려줘라. 내가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는 듯한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얘, 너 건강한 거야? 네 목소리 들은 게 지금 2년인지 3년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말이 되니? 공부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전화기까지 없애고 이래야 돼? 얘 엄마 걱정돼서 그래. 그러자 아들이 살짝 떨리면서도 뭔가 퉁명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퉁박을 주더라고요. 아,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저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다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뚝뚝한 녀석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못되게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지가 선택해서 공부하겠다고 거기까지 내려가 놓고 연락 안 된다고 엄마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으면서 괘씸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저도 아이한테 몇 마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뭐라고 막 반박을 하려던 그 찰나에 며느리가 전화기를 딱 뺏어서 저한테 이렇게 통고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 사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그냥 전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 따로 드릴게요. 지금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얘, 내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다시 좀 바꿔봐라.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거든?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더 이상 통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화가 많이 났네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 전화를 야멸차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똑 부러진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애가 똑 부러진 거 이상으로 싸늘하고 야멸찰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로 드러누워 앓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모르는 남편은 그러게 왜 멀쩡하게 공부하는 애, 그리고 공부하겠다고 내려간 놈 뒷바라지하는 며느리 기분 상하게 했냐고 오히려 저한테 퉁박을 주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애들 기분 상하게 하려는 사람인가요? 그저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어이가 없고 속도 상하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밤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속도 상한 게 풀리지가 않아서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아니 글쎄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뒷골이 띵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되던 전화가 왜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건지 정말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뒤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지인들 번호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주 오래된 수첩에서 예전에 사돈 만났을 때 받아놓았던 번호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죠. 처음에 애들 결혼시키고 한두 번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며느리가 자기 엄마가 워낙 내향적이신 분이라 제가 전화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니 필요하신 일 있으면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민망해하면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랬던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몇 년간 번호만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되니 제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일단 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우, 사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누구세요? 사돈, 저예요. 희준이 엄마요. 아, 혹시 세영이 어머님 아니세요? 세영이가 누구예요? 순간 또 제 머릿속에 혼란이 가득해졌습니다. 저희 사돈이 목소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살짝 넘기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제가 사돈의 목소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약간 코맹맹이 소리내는 여자 연예인하고 비슷한 목소리여서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사돈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이름을 말해도 누구인지 모르고 며느리 이름을 말해도 누구인지 모르는 걸 보고 저는 순간 혹시 사돈이 치매가 왔나? 그래서 아무런 것도 기억을 못하나? 라는 생각마저 불쑥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당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갑자기 그쪽에서 몹시 당황하면서 갑자기 목소리 바꿔서 네네네 사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적어도 자기 딸 이름을 말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쪽에서는 혼자 몹시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라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 제가 말한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식장에 대신 부모인 것처럼 앉아달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돈 받고 고용돼서 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뒷골이 띵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자세하게 좀 들어야겠다,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만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나 사실 지금 며느리랑도 내 아들이랑도 연락이 안 돼서 그 두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유일한 단서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어쩌다가 우리 며느리 엄마인 척을 한 건지 나는 꼭 알아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떤 카페 주소를 하나 알려주면서 거기로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 지구 끝에 있는 라면집으로 오라고 해도 갈 판이었거든요. 당장 지갑 하나 들고 바로 그곳으로 갔고 거기에는 결혼식 날 봤던 그 사람, 하지만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민망하게 웃음을 지으며 그냥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불안해하는 게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쪽한테 원망을 하거나 죄를 물을 건 아니에요. 대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겠어요. 대체 무슨 얘기예요? 고용이라니. 그 사람이 해준 얘기는 좀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아가씨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고아로 자랐는데 남편 될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사돈이랑 계속 연락하고 살 거 아니니까 그냥 결혼식 날만 잘 숨기자고, 상견례랑 결혼식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큰일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인 척 했던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당연히 뭐 돈 조금 받고 용돈벌이 한다 생각하고 그냥 결혼식장 가서 앉아 있었던 건데, 아우, 이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 걔가 고아래요? 아니, 근데 저한테는 고아라고 했는데 들어보면 또 고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뭐 사실은 결혼식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돈 받으려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와서 대뜸 그 집 며느리를 딱 잡아채고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얼른 엄마랑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아마 그 사람이 친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봐도 아우 별로 이렇게 친엄마라고 어디 내놓고 그러고 싶진 않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 친엄마 숨기고 나를 엄마인 것처럼 해서 뭐 결혼식 간 거를 뭐 어떻게 알았나 보지. 혹시 그 여자 주소나 뭐 전화번호나 아는 거 있어요? 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 처음 봐가지고 나도 놀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나듯이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일하려나? 그 집 며느리 잡들이하러 왔을 때 어디 무슨 음식점 앞치마 입고 있었는데
그 앞치마 입은 그 가게에서 일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가짜 사돈은 저한테 기억나는 대로 음식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한다며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순간 뭔가 좀 이상한 공통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러 간 것도 부산이고 며느리의 친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곳도 부산이고 이거는 한번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점을 찾아갔죠.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는 한눈에 제 며느리의 친엄마가 저 여자겠구나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못된 얼굴로 고생 많이 하고 늙으면 딱 저렇게 늙겠구나 하는 얼굴이 거기서 무심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음식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 같은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더라고요. 제가 혼자 왔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2인 이상만 상의된다며 1인 식사는 안 된다고 화를 내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2인분 시킬 거니까 이 메뉴 갖다 달라고 그 집에서 제일 비싼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제야 얼굴이 좀 풀리며 주문을 받아가더라고요. 천천히 2인분이나 나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며느리의 친엄마 같은 그 사람을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교양이라고는 정말 1%도 없어 보였고 예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아닌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밥 먹는 40분 동안 주방 사람들이랑 3번이나 싸우고 욕지거리를 하며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걸 봤거든요. 간신히 밥을 다 먹고 천천히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민망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가게가 좀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 홀에서 일하시는 저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시냐고 슬그머니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흘끔거리면서 온데간데 갈 데 없어서 받아줬었는데 몇 년째 나가래도 안 나가고 저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자기도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아마 시끄러워서 제가 뭔가 따지려고 물어본 건 줄 알고 사장이 제 손에 사탕 하나를 더 얹어주면서 한 번 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언니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언니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자 음식점 사장은 혹시 모르니 자세히 살펴보라며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자세히 보라고 진짜 찾는 사람 아니냐고 계속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제가 민망한 얼굴로 아닌 것 같다고 많이 다르다고 그냥 슬그머니 나오려고 했죠. 일단 저를 노려보는 그 여자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 사실 드라마에서 누가 다른 사람 뺨 때리는 것만 봐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떨려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눈 시퍼렇게 뜨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니 정말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썩들썩 내쉬면서 빠르게 걷고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탁 잡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본 곳에는 며느리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귀신 들린 것처럼 무서운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글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내 딸 시어머니지? 너무 놀래서 무슨 말을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줘요. 내 딸 좀 구해줘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그 사람을 멍하게 바라봤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제정신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정신병이 있었다네요. 조현증도 심했고 특히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홀몸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며느리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간 후로는 찾지도 못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간신히 찾았을 때 제 아들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그 상황에서 네가 결혼을 하면 어떡하냐? 상대방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냐? 라고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자신을 데려다 어디 구석에 있는 낡은 여인숙 같은 데다가 감금해버리고 결혼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몇 번씩 자기 딸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 진실을 얘기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아들도 숨겨버리고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추적했던 그곳이 부산이어서 부산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딸아이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왜 저한테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한테 알려지면 제 아들이랑 동반해서 세상을 스스로 저버릴 거라고 협박했대요. 그러고도 남을 아이라 차마 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무서운 애예요. 예쁘장해서 정말 무서운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빨리 찾아야 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고 제가 찾기 전에 무슨 사달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손이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남편은 수소문 끝에 아들의 친구 몇 명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 녀석들도 제 아들이 장가간 이후로는 거의 연락을 안 했다며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흥신소도 풀었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영겁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부산이 아닌 목포 근처 섬에 있다고 말이죠. 그것도 거의 못 찾을 뻔했다가 우연히 국밥 먹던 중에 배에 오르는 제 며느리를 발견했다나요? 천운이었다며 생색을 있는 대로 내는 흥신소 사람에게 두둑한 사례금을 쥐어주고 저는 남편, 경찰, 그리고 아들 친구들과 함께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진짜 기함할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데다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게 휠체어에 앉은 제 아들과 그런 아들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며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달려가자 놀란 눈으로 자리를 피하려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큰 소리가 났고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달려드는 걸 남편이 뜯어말리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인지 기웃거리길래 저 남자가 내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저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더라고요. 남편의 제게 아들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며 일단 저부터 좀 안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제 아들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정신병자 며느리가 서서히 모든 가족에게서 다 연락을 끊게 만들고 아들에게 이상한 걸 꾸준히 먹여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고액의 사망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수혜자는 다 자기로 해놓고요. 섬 사람들은 젊은 부부 중 남편인 제 아들이 시한부이고 그런 남편 수발드는 성실하고 착한 아내로 제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 다들 충격받은 상태래요. 알고 보니 제 아들 전에도 2명이나 더 결혼을 했었고 둘 다 사망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요. 제 아들이 그 다음 먹잇감이었던 거고 다행히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아들은 오랜 시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여전히 재판 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정신병이 있으니 참작해야 한다고 우기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아마 그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아들이 회복하면 저희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서 작은 땅을 하나 사고 펜션이라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서 세 식구가 의지하며 살아보려고요. 다시는 그 미친 여자랑 만날 일 없게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